3번 연속 실패하면 경고음이 울릴 수도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딸각, 마침내 금고문이 열렸고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미영의 손목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방문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두 가정을 돌보고 나니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미영은 자신에게 작게 속삭이며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부터 돌봐야 할 새 고객 이민호 씨의 집이었습니다. 53세의 나이에 하루 새 집을 돌아다니며 간병인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미영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에 하얀 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남편 상처를 잃고 난 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일까? 새로운 고객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경력 3년 동안 미영은 수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말수 적은 노인, 까다로운 노인,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노인, 그리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노인들까지.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미영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미영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새 고객의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민호, 60세, 혼자 거주, 척추 수술 후 일시적 도움 필요. 미영은 15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인상은 항상 중요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의 말이 목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상철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와 놀라움으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미영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은 급히 주변을 살폈고 곧 미영의 손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와. 제발. 문이 닫히자마자 미영은 상철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상철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 있었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당신이 살아 있었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영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생각에 밤마다 우셨어요. 지연이는 아빠 없이 대학에 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영의 가슴에서
5년간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움,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의 몸을 떨게 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 미영아.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말해줄게. 말해. 뭘 말해?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우리를 버렸다는 걸? 미영은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셔. 지연이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 아무도 몰라.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미영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전 상철의 차가 계곡으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시신 없는 장례식에서 느꼈던 공허함, 홀로 지연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보호? 무슨 보호? 미영의 목소리는 이제 작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혼란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가 죽어야만 했어.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었어. 미영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훨씬 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5년간의 고독과 그리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난 매일 밤 너희들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머니는 건강은 어떠신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매일 알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미영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그리움이 충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미영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민생식품. 그곳에서 일할 때 내가 발견한 것 때문이야. 상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민생플러스에 위험한 불법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회사였던 민생식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였습니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민생플러스는 TV에서도 자주 광고되던 제품이었습니다. 불법 성분이라니 무슨 말이야? 간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성분이었어. 처음엔 고객 데이터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어. 민생플러스를 6개월 이상 복용한 노인들의 간 수치가 모두 비슷한 패턴으로 상승하고 있었거든. 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분석 전문가잖아. 그 데이터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 그래서 제품을 직접 분석했지. 미영은 천천히 상철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은 척 해야 했다고?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영의 손을 찾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증거를 회사에 보고했을 때 그들은 상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를 없애려 했어. 정동훈 대표가 직접 나를 협박했지. 증거를 폐기하고
입을 다물면 승진과 연구비를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내가 거절하자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었어. 그들은 너희도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했어.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미영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난 증거를 USB에 담아 친구 송기철에게 전달했어. 하지만 그도 결국 배신했지. 그 뒤로 모든 것이 악몽처럼 흘러갔어. 해고됐고 법적 소송 위협을 받았어. 마지막으로 언론에 알리려 했지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기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차가 계곡으로 추락했어. 정동훈이 설치한 함정이었지. 난 간신히 탈출했고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됐어.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노, 슬픔,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 증거를 모았어. 피해자들을 찾고 그들의 증언을 수집했지. 이제 곧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끝나가. 미영은 무언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정동훈 대표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철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한 지금 그의 마음은 5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19년 봄 민생식품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그때로 돌아가면 상철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듣고 싶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민생식품에 입사한 지 3년째였어요. 상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품안전분석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상철의 눈이 모니터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주름이 잡혔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상철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민생플러스를 복용한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그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고객 중 65% 이상이 비슷한 시기에 간 수치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여 그래프를 확대한 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선임 연구원인 박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상철 씨, 오늘 보고서 준비됐나? 상철은 재빨리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완성됐습니다. 오후에 제출할게요.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상철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제품을 직접 분석해 봐야겠다고. 그날 밤 연구소에 홀로 남은 상철은 민생플러스 제품 샘플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인 식품안전 분석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민생플러스에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약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 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생플러스는 회사의 주력 상품이었고 전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어머니도 이 제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용기를 내어 박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철 씨. 박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간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부장님, 민생플러스 제품에서 승인되지 않은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분은 장기 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상철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이런 분석을 할 권한이 있었나? 차가운 목소리에 상철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공식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고객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해서 충분해. 박 부장이 상철의 말을 자르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검토해 볼게.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상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박 부장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문제가 묻히게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생플러스는 여전히 TV에서 광고되고 있었고 생산 라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제품이 출고되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죄책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결국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강민준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강 박사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위원이었고 상철이 가장 존경하는 멘토였습니다. 강 박사님, 제가 발견한 내용이 맞다면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강 박사는 상철의 분석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상철 씨,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가? 회사의 허락을 받고 나온 건가? 상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강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회사의 기밀 정보일 수 있어. 자네가 이렇게 외부로 유출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네. 상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멘토조차 그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사람들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강 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동훈 대표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자네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마. 자네 경력에 해가 될 수 있어. 그날 밤 상철은 집에 돌아와 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철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동훈 대표로부터 직접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철의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정동훈 대표는 60대 초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한때 의사였던 그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성공의 거대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상철이 들어서자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 연구원, 안 깨나. 상철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요즘 민생플러스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네. 정 대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상철의 피부를 찔렀습니다. 예.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있어서요. 정 대표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정적인 자세가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네. 정 대표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상철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자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연구팀장으로 승진시키고 연구비도 2배로 늘려주겠네. 물론 지금의 연구는 폐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한다는 조건으로. 상철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뇌물이었습니다. 그의 양심과 가족의 안정을 맞바꾸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플러스는 위험합니다. 정 대표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친절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것이 자네의 결정이라면.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자네 아내 이름이 미영이지? 그리고 딸은 지연이었나? 중학교 3학년? 상철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언급하는 정 대표의 목소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현명한 결정을 하게. 우리 회사는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네. 상철은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친구 송기철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송기철은 현재 대형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민생식품이 불법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야. 송기철은 USB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상철은 친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뢰는 곧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상철은 경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윤상철 씨, 인사팀에서 찾으십니다. 인사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해고, 통지서와 법적 소송 위협장이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로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상철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송기철이 그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상철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익명의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산길을 돌아 내려가던 그의 차는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공포에 질린 상철의 외침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어둠 속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상철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난 죽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상철이 말을 마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산속에서 한 노부부가 날 구해줬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난 그저 한마디만 말했죠.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상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민호라는 새 신분을 얻었고 5년간 증거를 모았어요. 민생 플러스 피해자들을 찾고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미영은 조용히 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이제 곧 공소시효가 끝나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런데 상철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정동훈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니 어떻게 된 거죠? 상철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동훈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었어요. 간병인 파견 업체를 통해 배정받은 거였죠. 상철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게 좋겠어요. 정동훈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회예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그는 날 죽이려 했어요.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때 정의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미영의 부드러운 질문에 상철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상철의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가 있어요? 빨리 와봐요.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철은 온몸의 통증에 신음하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본 것은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였습니다. 살아있네. 여보, 빨리 도와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움으로 상철은 산속 작은 오두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오른쪽 다리는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119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상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철은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던 노부부 최 씨 할아버지와 박 씨 할머니는 그를 자신들의 손자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왜 도움을 거부하는 거요? 당신 가족들은 걱정하고 있을 텐데.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에 상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생식품의 비리, 정동훈의 위협,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미영이와 지연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노부부는 긴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소. 최 씨 할아버지는 한때 공무원이었던 아들을 통해 상철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민호, 그것이
상철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미영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철의 차가 계곡에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미영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경찰은 계곡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상철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서진 차와 피 묻은 운전석만이 그가 그곳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지만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16살의 지연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서 있었고 시어머니 옥수는 자식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먼저 가야 했는데. 옥순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장례식장 한편에 서 있는 정동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애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상철은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자가 장례식에 왔다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왔다고 했어요. 심지어 위로금도 전달했죠. 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에 흐릿하게 맺혔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네요.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매일이 악몽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갑자기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더 강해져야 해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상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연이 많이 컸겠네요. 미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의대에 진학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상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5년 동안.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최 씨 할아버지, 박 씨 할머니와 함께 산속에서 지냈어요. 다리가 회복되는 동안 그분들이 저를 돌봐주셨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후에는 도시로 나와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면서 민생플러스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죠. 상철은 책장으로 걸어가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빼곡하게 기록된 증언과 의료 기록,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43명의 피해자를 찾았어요. 모두 민생플러스를 1년 이상 복용한 후간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죠. 미영은 놀란 눈으로 노트를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들의 고통받는 모습과 병원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타계하신 분들도 있어요. 총 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죠.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행동했더라면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미영은 다가가 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상철은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이번 달 안에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미영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았어요? 회사 내부 자료 없이는 힘들었을 텐데. 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민생식품을 떠난 직원들을 찾아가 조금씩 정보를 모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해요. 그때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정동훈의 집에서 일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정동훈이 당신을 의심한다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상철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을 다시 잃을 수 없어요. 제발. 미영은 조용히 상철의 손을 잡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동훈은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를 돌보는 평범한 간병인일 뿐이니까요. 상철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동훈의 아버지가 3개월 전부터 요양이 필요한 상태예요. 제가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그분을 돌보고 있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지만 가끔 또렷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심지어 정동훈과 관련된 비밀도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떤 비밀인데요?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동훈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에요. 환자에게 불법 약물을 처방한 혐의로요. 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털어놓으셨어요. 상철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그는 미영의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군요. 약물을 직접 처방할 수 없으니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거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동훈이 집 서재에 금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비밀 서류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상철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지만 곧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여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비밀번호가 없잖아요. 미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상철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정동훈 대표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 미영의 말이 상철의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제발. 상철의 간절한 부탁에 미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순간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강해졌고 상철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묶는 끈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영의 조용한 한마디에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용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미영은 정동훈의 호화로운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9시 방문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1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그녀의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밀 요원과도 같은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괜찮아요. 자연스럽게만 행동하면 돼요. 미영은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상철과 재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고 오늘이 첫 실행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동훈의 비서 유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오셨네요. 미영 씨. 오늘은 정 회장님이 외출하셔서 집에 안 계세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동훈이 없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회장님, 아버님은 어떠세요? 유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셨고 지금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세요. 저는 2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회장님, 심부름이 있어서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미가 없는 시간, 정동훈도 외출한 시간, 바로 서재의 금고를 살펴볼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게요. 유미가 나간 후 미영은 정 회장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80대 노인은 TV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아버님, 좀 더 주무시겠어요? 아니면 산책하실까요? 노인은 느릿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TV 볼래? 드라마 시작해.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노인의 드라마 시청 시간은 적어도 1시간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한 후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습니다. 정동훈의 서재는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서재에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중앙에 웅장한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책장 뒤에 있는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번호 패드가 있는 작은 금고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철이 알려준 가능한 비밀번호 조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동훈은 숫자보다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특히 의학 용어나 약품 이름을 자주 사용했죠. 상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영어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조합을 입력했습니다. MEDIC에 해당하는 63,342점. 실패.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에 맺혔습니다. 두 번째 시도. DOCTOR에 해당하는 362,867점. 또 실패. 미영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3번 연속 실패하면 경보음이 울릴 수도 있어요. 상철의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했습니다. 정동훈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원인이었던 불법 약물. 그것이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가락을 떨리며 STROID에 해당하는 783만 7,643을 입력했습니다. 삐빅 초록색 불이 켜지며 금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성공했어. 미영의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폴더와 USB 그리고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씩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민생플러스 초기 성분 분석표가 있었습니다. 정동훈이 직접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불법 성분의 첨가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였어. 미영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유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폴더에는 민생플러스 피해자들과의 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정동훈이 몇몇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한 증거였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철의 사고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처리 완료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차량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그녀를 동시에 덮쳤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모든 문서를 촬영한 후 원래 있던 그대로 금고에 돌려놓았습니다. 금고를 닫고 비밀번호 잠금을 확인한 미영은 서둘러 서재를 나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1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써 미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재빨리 서재를 나와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미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급박한 순간 미영은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유미가 복도를 지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5분 후 유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것일까요? 미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유미가 내려간 후 미영은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와 1층으로 향했습니다. 정 회장 아버님은 여전히 TV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영 씨. 유미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영은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예. 미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유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셨나요? 미영의 마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1층 것은 수리 중이라고 하셔서. 유미의 눈빛이 미영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럼 서재에는 들어가지 않으셨겠네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아니요. 물론이죠. 제가 왜 거기에 들어가요? 유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요? 미영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방금 찍은 모든 증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 휴대폰이요? 무슨 일이신가요? 유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모든 직원의 휴대폰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보안 문제로요. 미영의 마음이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거절하면 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미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증거 사진들을 상철에게 전송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녀는 신속하게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유미가 현관문으로 향하는 동안 미영은 마지막 사진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그 시간을 이용해 휴대폰 갤러리를 정리했습니다. 유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요. 미영은 담담하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유미는 휴대폰을 받아 갤러리와 메시지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괜찮네요. 죄송합니다. 회사 규정이라서요. 미영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약속한 장소에서 상철을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왔네요. 상철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미영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유미가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줬어요. 그 틈에 사진을 전송하고 삭제했죠. 상철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 초인종을 눌렀던 거예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있길래 걱정됐어요. 택배기사인 척했죠. 미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상철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상철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미영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더 이상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동우는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미는 달라요. 그녀는 뭔가 느끼고 있어요. 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요. 정동훈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보한 증거는 그들을 한 걸음 더 진실에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이겨요. 미영의 결연한 목소리에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의 물결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상철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미영과 함께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담은 서류 가방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군요. 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년간의 숨죽인 삶.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생플러스의 불법 성분,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정동훈이 그의 사고를 계획했다는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청 계단을 오르며 상철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두려움,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9시 정각, 그는 예약된 검사와의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장태준 검사는 40대 중반의 단호한 표정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상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정동훈은 단순 식품안전법 위반을 넘어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정동훈은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니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철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곧 끝날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정동훈의 집에 가지 않을게요. 장 검사님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셨거든요. 통화를 마친 상철은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5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아파트 앞에 선 상철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여기에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호하기 위해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초인종을 누르기 전 상철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그와 가족들 사이에 만든 간극을 그가 메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내부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상철의 어머니 옥순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옥순은 처음에 상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낯선 사람을 보듯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세요? 상철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그를 알아보는 빛이 사라진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상철이에요. 옥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